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기 전에 신청 자격이 되는지 직접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죠. 일단은 기존에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면책 받고 5년 이상이 지나야만 다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은 개인회생 제도 자체를 처음으로 이제 이용하시려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크게 소득과 그리고 채무, 재산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급여 소득이든 사업 소득이든 아니면 뭐 단발성 소득이든 이런 거 무관하게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무인데요. 채무는 크게 개인회생 관점에서는 담보가 없는 채무와 담보가 있는 채무로 이제 구별이 되는데요. 소위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무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하, 그리고 담보가 있는 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이하의 채무 정도까지만 개인회생으로 우리가 면책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같은 경우에는 유형은 상관없어요. 뭐 예금도 되고 부동산도 되고 뭐 자동차도 되고 보험환급금도 되고, 그러니까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재산을 처분해서 자기의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모든 유형을 불문하고 환산 가능한 모든 재산이 보다 채무가 초과하게 된 경우에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한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파산재판부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 본인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서울회생법원이나 수원회생법원이나 부산회생법원 같은 단독회생법원에선 예외로 하지만 그 외에 일반 법원의 파산부에서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도 채무자 본인의 재산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산의 내역을 따짐에 있어서 사행성 높은 채무가 있어요. 뭐 과도한 가상화폐 투자, 도박, 그리고 뭐 주식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자 사행성 행위로 해서 손실 입은 돈만큼도 재산 가치에 반영하라, 즉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 이렇게 보전 공고를 내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 콘텐츠 거의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 개인회생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청산 가치, 결국 내 재산을 회생 신청 시점에 다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거보다 많이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행성으로 인한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변제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개인회생 신청하실 때는 법률 전문가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나에게 신청 자격이 될지 잘 진행될 수 있을지를 한번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회생의 절차는 간단히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절차는 사실 절차 개요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서류 준비해야겠죠. 서류 준비라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긴 해요. 회생법원 민원실이나 이런 곳에도 양식이 비치돼 있는데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그 신청서 양식과 그리고 거기에 첨부될 서류들이 좀 많습니다. 뭐 수십 가지 서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는 등본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뭐 예금 통장 내역도 될 수 있고 뭐 1차 여차에서 내 어떤 채무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설명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구비가 되면 신청서 작성해서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법원에서 이제 그 서류를 보고 거의 무조건적으로 보정 명령 또는 보정 권고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서류를 받아보니까 법원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이만큼 돈을 버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 사람의 재산 내역이 이만큼 있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 채무는 우리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변제하고 나머지 면책받는 게 적당할까?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보정 명령 또는 보정 권고가 내립니다. 명령과 권고는 이제 내리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판사가 내리냐 아니면 안에 뭐 실무관이나 법원 직원이 내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 내용 자체는 다른 점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런 보정 권고나 보정 명령 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어요. 이 사람은 개인회생 을 이제 해봐도 좋겠어라고 하면 비로소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개시 결정을 내리면 저희가 보통 신청서를 낼 때 변제 계획안도 같이 내거든요. 그 변제 계획안대로 변제하겠다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개시 결정이 나면 이제 신청인은 그때부터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실제로 변제를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변제 계획을 수행하면서 법원에서는 채권자한테 통제가 갈 거 아니겠어요? 막 이제 뭐 이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의해라 뭐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고 채권자 집행 절차도 거치고 이의하는 거 반영하는 절차도 거치고 그런 과정에서 이의가 모두 반영됐고 또 그 기간 동안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변제 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남은 기간 동안
잘 성실하게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인가 받는 것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죠. 36개월, 60개월은 60개월 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으면 그때는 이제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채무금에 대한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틀이 이제 개인회생 절차의 아주 큰 틀에서의 개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